안녕하세요. 학교폭력에 의해 강의를 맡은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 김태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정의 및 유형, 실태 및 현황, 개인 및 대처 순서로 학습하시게 됩니다. 학습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현황과 법제도를 파악하며 학교폭력 발생 시 개입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입니다. 청소년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특성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교폭력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또래 관계 안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역동이자 행동 양식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규칙을 익히고 또래와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가족보다 또래들에게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또래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또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개인의 자유, 존엄성,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청소년에게 무엇보다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데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세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예방과 해결 과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1항에서 학교폭력 정의를 다루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들도 중요하지만 빨간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즉 학교 아닌 교실, 운동장, 강당 등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밖, 학원, 놀이터, PC방, 길거리 등을 포함하며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할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며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의 일체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주로 교육적 목적을 갖고 수립된 법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룹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유형들 중 상해, 약취, 유인, 협박 등 대부분은 형법에서 그 개념과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설립된 형법과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 예방법은 입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는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해석합니다.
형법적 이해와는 다르게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 10가지를 살펴보며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감금, 협박 위협,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성폭력, 강요 강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폭력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폭력에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언어폭력인데요. 언어폭력은 말로써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해당됩니다. 특히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내용을 온라인으로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놀리는 행동, 그리고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해서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 짜증 등 악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협, 소문 퍼뜨리기,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금은 일정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 위협은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금품 갈취는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약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유형인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강요하거나 스토킹처럼 불안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모든 폭력을 말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강요 강제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서 학교폭력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은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성, 반복성, 다양화, 복잡성, 가해 피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 반복성인데요. 학교폭력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 학생들의 장기적인 심리적, 정서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학교 전체의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양화와 복잡성인데요. 최근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즉각적인 확산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해 피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인데요. 학교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점점 불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폭력의 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정의, 유형, 특성에 대해 학습하였는데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 질문에 답을 해보며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다 깊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의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을 때린 경우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법적 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를 의미합니다. 유치원은 학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을 폭행한 경우,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한 경우도 폭력의 대상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푸른중학교 3학년 헬프가 3개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 유예 처리를 했습니다. 재취학을 앞두고 있던 헬프가 어느 날 고등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헬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유예생은 여전히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자퇴생이거나 퇴학생인 경우 법률상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생인 헬프는 방과 후 학원에서 알게 된 고등학교 선배들에게 인근 놀이터 등으로 불려가 돈을 뺏기고 와이파이 셔틀을 당했습니다. 헬프는 이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사안 처리 진행이 가능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서 보호와 선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서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학습인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추세를 알아보고 학교폭력법, 정책, 제도의 변화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푸른나무재단에서 실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6.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와 가해 경험에서 초등학교에서 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확인되어 학교폭력이 저연령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이유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보복하려고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점점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 폭력의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언어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추세와 양상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주요한 추세는 복합 피해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 1명당 평균 4가지의 피해 유형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약 98%는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스러운 학교폭력과 함께 자살, 자해 충동이 38.8%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사안 처리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태로운 상황으로 결국 피해 학생의 등교 거부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등교 거부 및 학습권 보장 요구에 관한 피해 사례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 학생들이 느끼는 고통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49.9%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한 것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피해 후 극복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학생 중 34.5%는 피해 극복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고통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서, 괴롭힘, 따돌림을 계속 당하고 있어서, 가해 학생이 처벌이나 조치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어서가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피해 후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라고 응답하였는데요. 피해 학생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 학생의 사과와 반성을 이끌기 위한 제도가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받아서, 학교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받아서가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급별로 가해 동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해 행동 이유 조사 결과 교급별로 가해 행동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보복하려고, 중등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인지 모르고, 고등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그냥 따라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원인 분석에 따라 선도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정책, 제도의 변화, 흐름에 대해 살펴보며 개입 방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법률과 정책이 마련되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이전에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고 김대영 군이 스스로 몸을 내던지며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 김대영 군의 아버지는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치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그해 11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현재의 푸른나무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재단의 꾸준한 공론화와 시민 참여 독려 활동을 통해 이때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는데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푸른나무재단의 주도로 47만 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고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법률적 체계성과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 의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은 확대되었으나 방송교육, 강당식 교육 등 집합식 교육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과 사고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투신 자살을 선택하고 유서의 내용이 사회에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연이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이 보도되자 2012년에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새롭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을 포함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해 학생의 처벌과 훈육을 강조하여 단호한 개입과 질서 유지를 특징으로 하는 무관용 원칙 대응의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후 기본계획과 별도로 정부는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지며 신고 건수가 증가하자 관련 법률의 개정과 대책이 수립되고 이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행정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행정 소요가 막대해지자 2019년 학교 내 업무 부담의 과중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각 시도의 교육지원청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무관용 원칙 대응에서 교육적 해결과 회복적 정의 관점을 강조하는 기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환경을 맞아 학교폭력에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푸른나무재단에서는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사이버 폭력 발생 비중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함과 저열영화 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반면에 법률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여 학교폭력의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개입의 필요성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푸른나무재단은 기자회견과 포럼을 통해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에서도 2020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정책적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인 NGO와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학교폭력 유형인 사이버폭력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학교폭력 개입 및 대처에 대해 학습하며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징후와 사안 처리 방법, 그리고 지원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사이버 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기 꺼린다거나 기운이 없고 집중을 못한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좋지 못하다면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거나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 등의 징후가 보인다면 학교폭력 가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처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선생님, 부모님, 전문기관 등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탓이 아니므로 자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언제든 부모님이 지지자가 됨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전문기관이나 학교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고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위험성을 주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흐름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에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사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고 경미할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할 때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안에 따른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주요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117은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긴급구조, 수사 지시, 법률 상담, 유관기관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학교폭력 상담 또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푸른나무 재단에서도 전국 학교폭력 상담 전화 1588, 9128 번호를 운영하며 학교폭력 피가해 위기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대처 및 해결을 위한 조언, 전문 정보 제공,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고충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부모님, 선생님들께 구원의 팔을 내밀어 드리는 1588, 9128 이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교폭력에 의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